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무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무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군중심리를 경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3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경배하도록 조치한 것은 다인종족, 다문화적, 다언어적 바벨론 제국을 절대적인 왕정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영속적인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실시한 거죠. 이것은 다니엘서 2장에서 언급된 그의 악몽을 무효화하려고 하는 자기 암시적인 조치였습니다. 그죠? 어, 그 꿈속에서 굴러온 돌이 신상을 무너뜨리잖아. 그죠? 자기 때에 절대로 이런 걸 내가 경험하지 말아야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죠. 왕의 명령에 따라서 마침내 지방 총독과 수령, 행정관, 무사와 재판관,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그리고 각 지방의 모든 관원. 여러분, 이 직책이 이 두 절에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걸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순서로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왜?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들이 소집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관료적인 위계 질서에 따라서 나열된 관직들을 보면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그리고 각 지방 관원. 아주 일사불란하게 우리로 얘기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죠? 잘못된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 잘못된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모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을 때, 이 상황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중요한 도전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여기에 개인의 양심은 없다라는 거죠.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준 준엄한 지성소거든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악의 제국, 하나님이 개인에게 허락하신 양심의 자유까지 박탈하는 힘이 사실은 그 속에 있다라는 거죠. 금신상에 절하라. 사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본인이 직접 말해요. 나라들,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 다인종, 다언어 국가라는 거죠.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 나팔과 피와 수금과 상연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네, 잠시만요. 엎드리어. 하도 많이 적어놨더니. 네,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외침이죠. 얼마나 무게감 있게 사람들에게 이 외침이 이제 거기에 도열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이 됐을까요? 순식간에 그 외침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온몸을 굽혀 경배했을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가 과연 거기에서 여러분 자기 개인의 행동을 할 수 있었겠어요? 위에서부터 총독, 말단, 지방 관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철저하게 솔선수범이 돼서 사람들 앞에 이제 그 명령을 따르고 있는 바로 그 집단적인 모습들. 이걸 우리는 대단히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 속에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준마술적인 위력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죠. 마술은 아니지만 준마술적인 힘이 그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오절에 보니까 신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흥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악기가 동원되잖아요. 나팔, 피리, 수금, 삼연금, 또 양금, 생황, 그리고 덧붙여서 뭐라고 말해요? 모든 악기 소리. 그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장면을 놓고 보면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돼요. 이 뭐냐?
지금 느부갓네살을 비롯한 그 주변에 있는 캐비넷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군중 심리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프랑스의 사회학자 귀스타프 르봉이 군중 심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책이죠. 매우 가치 있는 책이에요. 그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세계의 모든 지배자, 종교, 제국의 창시자, 신앙의 사도들, 저명한 정치인들, 좀 더 소박하게 말하면 소규모 인간 집단의 우두머리까지 지도자들은 모두 군중의 심리를 본능적으로 아는 무의식적인 심리학자들이었다. 아주 이렇게 단정을 해버려요. 사실 되게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작은 곳의 지도자에서부터 한 나라의 왕국에 혹은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말단의 지도자에서 가장 높은 지도자에 오르기까지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흐르는 하나의 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무의식적인 심리학자라는 거죠. 군중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았던 까닭에 쉽게 지배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야. 여러분, 사회적인 군중과 심리학적인 군중은 다르거든요. 이걸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적인 군중은 여러분 사람이 모인 거야. 근데 심리학적인 군중은 여러분 개인이 사라지고 쉽게 표현한 군중의 의식만 남아 있는 것을 말해. 이거를 여러분 귀스타프 르봉이 조직된 군중 혹은 심리적 군중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들은 뭐냐? 의식을 상실해요. 무의식이 활동을 해. 감정과 생각을 똑같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암시가 있고. 그래서 개인의 주된 특징이 뭐냐? 암시받은 대로 나도 모르게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 아닌가요? 그죠? 이르봉이란 이분이 1931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말년에 세계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세계 대전의 흐름, 1차 대전의 흐름을 아마 목격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군중 속의 개인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해. 혼자였으면 교양인이었을 거야. 근데 군중에 들어가면 야만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본능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돼. 아마 우리 남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이해할 거예요. 그죠? 우리 과거 청년 때 제대하고 나서 예비 군복만 딱 입혀놓으면 사람이 개가 되잖아요. 그죠? 아무 데서나 누워서 하고. 저도 돌아보면 이상하게 군복만 입혀놓으면 사람이 야만인으로 바뀌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힘일 수도 있고, 그 집단적인 경험이 남겨준 아주 악의 잔재들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 속에서 여러분 개인은 의미가 없는 거야. 심리학적인 군중 속에서 개인은 그냥 흩날리는 무수한 모래알과 같다. 라고 표현을 해요. 개인, 그 개념 자체가 상실되어지는 거죠. 군중의 일원이 되면 여러분 개인은 수가 부여하는 힘을 의식하게 되는 거야. 그 수 속에 나를 그냥 뭐랄까요? 파묻어 버려. 그 수 속에. 그 숫자 속에 나를 집어넣어서 나는 사라지고 군중만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의식적인 심리학자들, 그 권력자들은 여러분 군중에게 깊이 인상을 주는 방법이 뭘까? 절대 이론적인,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 추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의 감정을 터치한다라는 거죠. 이성에 호소하지 않는다는 거야. 감정에 호소하는 거야. 감정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중적인 연설이나 상대의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감정에 호소하는 게 중요하지,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나 이상하게 감정에만 호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아주 유심히 잘 들어봐야 돼요. 종합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은 여러분, 지도자가 이제 독재자 성향이 있는 바로 이런 사람들은 군중들에게
미칠 수 있는 것이 물론 논리, 이성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야. 그러나 모든 군중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들의 감정이 호소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폭동이나 이런 것들을 봐봐요. 연설하는 사람들을 봐봐요. 그 어떤 폭발하는 지점이 있잖아. 어떤 지점. 그들의 감정이 어느 감정의 공명이 일어났을 때, 감정의 공명이 일어났을 때 아주 폭발적으로 사람들은 움직여 나아가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여러분 레미 효과라고 하고 레미 효과. 네, 어떤 분이 제시한 말인데 레밍이라고 하는 게 다람쥐처럼 생긴 예쁜 이런 동물이에요. 근데 누가 우연히 레밍이 집단적으로 절벽에 뛰어내리는 걸 봤나 봐. 그래서 그때부터 레밍 효과라고 하는 말을 붙였다 그래요. 군중 심리가 레밍 효과다. 이렇게 이제 서로 비슷한 개념으로. 그런데 실질은 그렇지 않다 그러죠. 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밍 효과, 집단적으로 자신이 행동을 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이 사회가 여러분 사실은 이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가 휘둘리기 시작하면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어려운 거거든. 민주주의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대단히 이성적이어야 되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권력자는 그 권력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 메타인지를 해야 되잖아. 아, 이 권력이 내가 얻은 권력이냐? 아니면 어디에서부터 뭐 권력이냐?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는 뜻이잖아요. 나의 생각을 생각할 수 있는, 그죠? 우리로 얘기하면 이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성찰의 기능이 상실되기 시작하면 종합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지거든. 그랬을 때 군중 심리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군중 심리를 어떻게 우리 극복해야 할까? 되게 중요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종합적인 사고를 훈련을 해야 한다.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군중 심리를 따라가게 될까? 세 가지 이유야. 하나는 선택을 위한 정보가 부족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군중을 따라간다라는 거야. 두 번째, 사회적인 압력이 원인이 되는 거야. 나 혼자 아니라고 말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제 친구들이 직면해 있는 바로 이러한 상황들. 세 번째, 리더십의 부재. 나를 어떤 길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군중에 휩쓸려 인생을 살아가게 돼.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느냐? 역으로 하면 되는 거죠. 네, 가능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해야 돼. 예. 사회적인 압력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내 생각을 고민해야 돼. 리더가 없어? 내 스스로 나의 리더십, 셀프 리더십이죠. 스스로 나 자신을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에 자꾸 나를 세워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종합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메타인지의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야. 나의 사고 과정을. 자,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의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수많은 군중이, 그죠? 한번 그 장면에 들어가 보세요. 총독부터 지방 관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로 얘기하면 여의도 광장 같은 곳에.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엄청난 악기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마음, 감정을 막 건드리면서 그러면서 우리와 같은 소리로 저 금신상에 절하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관 안 한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종합적인 맥락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군중을 따르지 않아.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말해. 그 이유가 뭐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일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행위라는 사실을 명료하게 정돈하고 있고, 누가 이것을 나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죠? 내 스스로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셀프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자리에 내가 서는 거죠.
이 세상은 여러분 움직이는 방식이 있다고 봐요. 사회적으로는 진짜 군중에 의해서 이끌려 간다면 그 군중을 이끌기 위해서 심리학적으로 군중의 심리를 자극하는데 이때에 우리는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